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영화의 진심인 신혜, 양양, 은하와 함께하는 간식 같은 영화수다 시대바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영화는 스펙타클이 전부다 신혜입니다. 여러분 양양님부터 지난 뭐 특별한 겪은 일이 있으면 근황 나눔과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알못을 맡은 양양입니다. 저번 주 미세르코르디아 영알못은 저 은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이제 영알못 포지션을 이제 맡아서 질문을 좀 많이 할 생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왔고요. 뺏겼네. 아니 한 주 동안 일이 바빠가지고 뭐 딴짓을 못했어요. 일하고 막 이거 이사도 그 짬나는 시간에 맞아요. 보러 가가지고 급하게 또 보러 갔어요. 이사가 우리 오늘 할 영화가 이사인데 그 상영 시간이 또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작은 예술 영화들이. 음. 그래서 이거 챙겨서 보고 뭐 일도 좀 바쁘고 해서 정신없이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은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뭐 늘 그렇듯 학원 열심히 다니고 포트폴리오 열심히 만들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청춘 영화 러버를 맡았습니다. 은하입니다. 네. 어, 이것도 근데 약간 청춘 영화 러버라고 말할 만한 그런 까라의 느낌인가? 그렇다고 하기엔 좀 뭐랄까 혼- 생각보다 많이 어두운 어. 영화처럼 느껴져서. 맞아. 음. 청춘. 어느 푸르른 면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저는 청춘의 모습이 있다 생각합니다. 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목에 물면 목걸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청춘을 너무 그 이상화 해가지고 밝은 면만 또 있는 건 아니니까 청춘의 어두운 맞아. 면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음. 신혜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저는 그냥 일하고 즐겁게 그냥. 그리고 이번에도 은하님이랑 그 악마가 이사 왔다 시사회 갔다 왔고요. 그냥 요즘 음. 한국 영화들이 이제 근근히 개봉을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뭐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악마가 이사 왔다 간단히 정말 얘기하자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빵을 사가지고 가라. 왜냐면 중간에 식빵을 먹고 싶더라고요. 딱 그런 장면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딱 빵을 꺼내서 먹으면은 참 딱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빵 땡기는 빵 영화야. 땡기는 영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오늘 준비한 영화는 이제 소마이 신지 감독님의 이사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소마이 신지 감독님 좀 알고 계신 분이나 뭐 영화 보신 분 있을까요? 오, 양양님. 저는 그 예전에 태풍 클럽을 어, 봤었는데 음. 국내에서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상영된 적이 있었잖아요. 1년 전인가? 작년에. 작년에. 예. 근데 그 전에 한참 전에 봤었어요. 소마이 신지 감독 음, 영화를. 음. 그것도 이제 학창 시절 유명한 해적이었던 제가 이제 해적질로 거기에 좋은 감독이 한 명 있다더라. 이렇게 파고파고 보다 보니까 소마이 신지 감독님이 저기 뒤편에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에 고레다도 있고 뭐 저 아오야마 신지도 있고 뭐 기요시도 있고 뭐 오즈야스지로 뭐 많잖아요. 일본 맞아요. 감독님들 맞죠, 하마구치 맞죠. 쇼스케 감독님도 있고. 근데 저 뒤편에 누구 한 분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어, 누구지 하고 봤더니 나 소마이 신지다. 내 영화 와서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어,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해서 봤는데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해서 제가 태풍 클럽을 해적질로 봤어요. 고백을 하자면. 근데 사실 저는 네, 양해. 완전 양해? 완전 가능. 왜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영화가 정식 개봉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 30년이 넘은 맞아. 영화를 이거를 리마스터링해서 한국에서 이제 정식 개봉을 한다는 거를 어떻게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알고 왜냐면은 그게 저희가 해적질로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운받아서 봤는데 그때도 약간 영화가 되게 낯설었어. 맞아. 이게 뭐 어. 수입돼서 상영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사실 태풍 클럽을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무더운 여름날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때 딱히 저한테 그 큰 감흥을 주진 않았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음. 저한테는 그렇게 인상 깊은 감독님은 아니었는데 몇 년 지나서 태풍 클럽을 수입해서 개봉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우, 야, 이 영화를 가져와서 개봉을 하네라고 놀라기도 했었고, 근데 심지어 태풍 클럽이 잘 맞아, 됐던 걸로 맞아요, 제가 맞아요. 기억해요. 평이 잘 됐어요. 예술 영화 이제 치고 굉장히 잘 됐던 걸로 기억하고, 그거에 힘을 얻어서 이번에 이제 이사까지 수입해서 개봉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참 영화 좋아하는구나. 맞아. 야, 무슨 일본의 1980년대, 90년대 이런 영화를 수입해서 개봉하는데 그거를 몇만 명이 보고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조금. 그니까. 좀 이상하긴 해. 맞아요. 저도 그래서 본 거는 태풍 클럽밖에 없긴 한데 저는 작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찰나에서 수입해서 개봉을 했을 때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 태풍 클럽 보고는 좀 너무 난해하다? 그러니까 이 이사를 봤던 그 감흥만큼의 그런 걸 느끼지는 못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이사는 저는 약간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저는 극장에 걸린 영화를 그냥 최대한 보자라는 주의로 이제 극장을 다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소마이 신지 감독님의 영화라는 것도 몰랐고 리마스터링 작품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봤어요. 근데 이게 소마이 신지 감독님 영화였고 이제 거기서는 되게 많이 태풍 클럽이랑 되게 많이 다르다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소마이 신지 감독님 영화 중에서도 제일 대중적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개요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소마이 신지 감독님은 이제 일본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감독 중에 한 명이고 1948년생으로 1980년에 꿈꾸는 15이란 영화로 데뷔를 했고 세일러복과 기관총, 태풍클럽, 이사, 여름정원 등 총 한 13작품 장편 영화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히 1985년에 제1회 도쿄국제영화제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랑프리를 태풍클럽으로 타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알만한 걸로는 저희가 다들 기요시 감독님 좋아하시죠? 구로사와 기요시. 그 감독님이 소마의 신지 감독님의 셀러복과 기관총이라는 영화의 조감독을 하셨었고 오. 그리고 이 소마의 신지 감독님이 처음에는 일본의 지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스튜디오인 것 같은데 니카츠라는 스튜디오에서 활동을 하셨대요. 근데 이 니카츠라는 스튜디오가 스즈키 세이진 감독님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봤던 약간 살인의 낙인을 맞아요. 지금 그리고 약간 B급 감성의 영화들을 많이 찍으셨던 그 감독님도 니카츠에서 활동을 하셨던 감독님 중 한 분이고 근데 이제 이 니카츠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 니카츠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나 봐요. 약간 재밌는 게 이 회사에서 그래서 로망 포르노라는 약간 소프트 포르노 장르의 영화들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진짜 포르노는 아니고 약간 뭐 그런 장면 한두 장면 넣어주면은 너네가 원하는 대로 영화 만들게 해줄게. 요런 식의 영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르로도 이제 쇼마이 신지 감독님도 영화를 만들었었고 이제 그 회사에서 좀 요런 비하인드가 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요시 감독님이랑 뭐 다른 감독님 이렇게 한두 번 해가지고 어떤 그런 차세대 영화 감독을 키우는 다른 영화사를 제작하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영화사는 존재하지 않고 어쨌든 소마이 신지 감독님은 요런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감독님이고 그리고 이분은 롱테이크로 당연히 유명하시고 또 청춘에 관련된 얘기를 유머스럽게 하는 걸로도 유명하신 감독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좋아하는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유일하게 넘어서고 싶었던 감독이라고 언급했던 감독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뭔가 이 감독님 찾아보면서 본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음.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했을 때 데이비드 오레셀 감독님 얘기할 때 성격이 엄청 괴팍한 걸로 유명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 이분도 되게 이제 살아계실 그게 때 못지않다? 못지않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리허설을 막 100테이크 넘게 가고 워낙 또 지금 보면은 그 원테이크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안 맞으면 예. 얼마나 지랄지랄 하셨겠어요, 이것도. 약간 약간 그런 감독님이라고 하시고 예. 그리고 이분은 뭔가 유명한 감독님들에 대한 우리의 환상과 맞지 않게 전문적으로 작가를 두고 본인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이었다고 하네요. 어. 현명하시네요. 그러니까요. 현명하신 감독님이죠. 현명하신 분. 음. 맞아요. 어쨌든 원래 그 네. 감독님들도 이 연세가 좀 드시면은 글쓰기 되게 귀찮아하세요. 아 아무래도 실제로. 어. 아니 글 쓰는 게 진짜 귀찮아. 그 좋은 작가가 탁 써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써줬으면 싶거든. 그래서 채찍질만 하느라 정말 귀찮거든요. 나이가 이게 조금 먹고 이러면은. 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현명하시네요. 진짜 현명하지. 그래서 아 이거 아까 어. 청춘 영화 네. 얘기했는데 그 이분이 그 일본의 청춘 영화 장르가 1950년대쯤에 등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일본 특유의 그 청량한 느낌의 청춘 영화들까지 역사가 되게 오래 이어져 왔는데 이 중간에 1980년대에 소마이 신지라는 감독이 딱 등장하면서 뭔가 이 청춘 영화의 분위기를 이렇게 아까 양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좀 뭔가 고뇌하는, 방황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좀 어두운 면을 부각하면서 청춘 영화의 분위기를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어둠의 아이유 같은. 아씨 어둠의 아이유요? 아이유요? 비비요? 갑자기요? 비비 같은. 그러니까 그 전에 청춘 영화들이 아이유 같았다면 지금 이 예. 소마이 신지 감독님은 약간 비비 같은 어쨌든 어둠의 아이유 아. 같은 느낌입니다. 둘 다 약간 청춘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그런 느낌이 다르다. 비유가 좋으시네요, 양양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작가니까. 아무래도 작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이 이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초등학교 6학년인 소녀 렌코, 이 영화에서는 렌이라고 부르는 이 소녀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렌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변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속에서 렌은 분노와 상실 등의 감정을 느끼며 성장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제 이 영화가 아이 시선으로 그려진 만큼 저희가 이 아이의 감정으로 따라서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선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진짜 약간 이거 재밌다 싶은 게 있어서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한번 영화 얘기 나눔을 해보고 싶은데 정말 TMI입니다, 여러분. 우선 스포. 뭔가요? 너무 TMI면 제 편집할 거예요. TMI지만 약간 영화의 백그라운드로 이거 하나 정도 하면은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게 있었대 하면서 약간 유머 점수 플러스 1 됩니다. 어쨌든 여담으로 이제 여기 나즈나 역할 있잖아요. 어머니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사쿠라다 준코라는 배우인데 이제 가수이자 연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통일교 신자래요. 그래갖고 1992년에 서울에서 합동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What? 진짜 TMI 진짜. 그리고 이분이 1900 저번에 무슨 브래드 피트 안면거상 얘기하더니 뭐 희한한 얘기 계속해요. 무슨 약간 재밌지 않나요? 영화의 백그라운드? 와 진짜 충격적이다. 1992년에 이름도 재밌으시네. 1992년에 한국에서 그 통일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통일교에서 그리고 이 이사가 93년도 개봉이거든요. 아마 근데 그 이전에 찍었겠죠, 결혼 이전에. 그리고 그 93년도 이사 영화 이후로는 사실상 은퇴. 그 이후로 작품이 없다. 야 이거 이혼한 이유가 통일교 때문이었네. 그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이거. 그래서 이혼했네. 아 그건 정말 치명적이지. 치명적이지. 남편이 떠날만 했네. 어쨌든 네, 아무튼 어쨌든 요런 정도의 얘기가 있고 영화 내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거 뭐 더 붙이시고 싶거나 아니면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면 바로 영화로. 어쨌든 이 영화가 저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은 롱테이크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음. 수려한 롱테이크가 아니라 약간 연극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움직임이 많지 않은데 그 안에서 배우들이 움직이는 게 되게 스테이징이 좋다 그래야 되나? 그런 장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좋았던 롱테이크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는 그 미노루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학교에서 싸웠다가 이제 나가면서 너 오늘 너 같지 않았어 렌 무슨 일 있어? 물어보니까 이제 렌이 미노루 너에게만 사실을 말할게. 사실 우리 아버지 이사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노루가 있고 렌한테 카메라가 옮겨지는데 그 렌 옆에 거울이 있어요. 근데 그 거울에 비친 미노루로 통해서 이 둘이 대화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요즘의 공식은 풀바바잖아요. 풀 바스트 음. 바스트. 근데 요렇게 하니까 초반 부분에서 이 사람 뭔가 있다. 이 사람 뭔가 있어. 되게 뭔가 감각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음. 이후에 거의 바로 나오는 장면이 그 이혼 가정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장을 보고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오르막을 올라가는 장면 쭉 카메라가 안 끊기고 보여주다가 그리고 다 올라가서도 이 친구 낸이 이제 나중에 뛰어서 그 오르막을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전체 과정을 카메라를 또 끊지 않고 보여주거든요. 그냥 요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 되게 카메라를 수려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배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아는 감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했는데 혹시 지금 이 감독님을 얘기할 때 롱테이크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본 거 아니어도 좀 좋은 장면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요거를 같이 먼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은하님. 저는 롱테이크 얘기했을 때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아까 스테이징을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을 테니까 막 이렇게 막 화려한 앵글을 보여주긴 어려웠을 거잖아요. 근데 그 랭커가 아빠 집에 막 쫓아갔는데 그 건물에서 인제 아빠 후배 커플 음, 마카코와 유키오라는 아빠의 후배 커플이 이렇게 막 인제 막 여자의 임신 소식을 가지고 약간 말다툼하는 장면이 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랭코가 그 아파트 복도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앵글이었는데 그 랭코가 내려다보는 그 시선 아래서 배우들이 약간 그 당구대 안에 있는 공처럼 음, 이렇게 막 벽에 갔다가 또 흩어졌다가 서로 약간 이렇게 막 쿠셔닝 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팅통팅통 움직이는데 사실 그 장면이 대화를 듣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뭔가 서로를 튕겨내고 있다. 뭔가 갈등하고 있구나.'라는 걸 시각적으로 계속 보여주니까 이 사람 진짜 어 클래식한 연출 문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개성을 싹 드러내는데 확실히 기가 세다. 맞아요, 맞아요. 느꼈습니다. 예. 갑자기 그렇게 인물 움직이는 걸 얘기하니까 하나 더 장면이 생각나는데 저는 거의 마지막 예. 쯤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놀러 갔을 때 막 도망쳐 나오잖아요, 렌이 그 로비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예예. 쫓아나왔을 때 강둑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는 고정인데 음. 이 인물의 위치가 예예. 아버지랑 렌이랑 있다가 아버지가 렌한테 얘기하려고 내려가면 렌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 인물이 서로를 안 보고 막 카메라 45도를 이렇게 막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어어어. 엄청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인물 이렇게 어. 통통통통 다니면서. 음. 음. 맞아. 약간 그 롱테이크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되게 스테이징이 연극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느낌 저도 좀 받았었고, 근데 이제 롱테이크 찍는 게 사실 되게 번거롭잖아요. 맞아.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번거로운 작업인 게, 왜냐면은 화면에 나오는 이게 단순히 오래 찍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특히나 야외 같은 씬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뒤에 보이는 것까지 다 커버를 해줘야 돼서 찍기 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뒤에 뭐 맞아, 지나가도 안 되고, 맞아. 맞아. 뭐 이게 뭐가 날라들어도 안 되고 또 커버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촬영할 때 어디 백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신경 쓰잖아요. 맞아. 거기 백이 어디에서 백을 다 치우기도 하고 그 뒷배경들을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롱테이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 번거로운 작업인데 음, 이 영화는 그렇게 찍혔고 근데 그렇게 찍혔을 때 뭐가 좋냐 하면은 요즘 영화랑 좀 비교해 보면은 요즘 영화들 컷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컷들도 되게 많고 호흡도 짧고 그래서 빠르게 볼 수 있는데 이 배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사실 잘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의 맞아. 움직임들, 몸들, 그러니까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죠. 얼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포커싱해서 가는데 이런 롱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표정뿐만 아니라 이 움직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음. 그런 게 뭔가 좀 더 영화적인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장면들 방금 얘기하는 장면들 다 좀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뭐 방금 거울 얘기한 것처럼 음, 그 장면이 호흡이 길잖아요. 근데 맞아. 카메라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뭐랄까 새로운 것들이 카메라 안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면들을 보면서 별거 아닌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좀 리듬이 재밌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 음, 그래서 진짜 더불어서 생각나는 게 학교 다닐 때 그 영화 수업 들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 없이 카메라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맞아. 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진짜 딱 지키는 감독이어서 진짜 '아 진짜 교과서처럼 연출하셨다.'라는 음, 감상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 근데 그 애기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그니까. 리허설 100테이크 그니까 나도 시키면은 쉬웠겠냐고. 어, 근데 그 애기 아. 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애기 관상이 보통이 아니야. 혹시 관상 볼 줄 어른들 아세요? 귀에 눌릴 어른들 귀에 눌릴 관상이 아니야. 굉장히 강인한 아. 친구인 것 같다고. 내가 그 친구 만나본 적 없어. 물론 지금 나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시겠지만 그 어린 아이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 느낌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네. 느낌. 근데 그게 무슨 반성과 느낌인지 양반 알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순하거나 뭔가 이게 그런 눈망울을 가진 친구였다면 내가 느끼는 렌의 강인함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거야, 이 영화에서. 그런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연기 연출을 어떻게 했을지는 좀 궁금해요. 지금에는 사실 아이들을 연기 연출할 때 어떤 가이드도 있고 뭐 일본에서는 고레다 이루카 감독님이 아이들 연기 연출하는 걸로 유명한데 사실 그 시대에 좀 센 감독님들은 막 우악스럽게 아이들을 막 잡아 넣어가지고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음. 영화의 이 아이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맞아. 형 현장에서 연기 연출을 어떻게 했을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근데 애한테까지 그랬을까? 그니까요. 이게 어. 생각보다 우악스러운 어. 사람들이 애기한테 친절한 사람들이 애한 있어. 맞아. 나도 몇 명 봤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말 어. 알지 못하는 영역의 이야기다. 너무 궁금하네. 맞아요. 그랬어. 어쨌든 저는 롱테이크도 너무 좋았는데 저 그냥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소리를 쓰는 게 엄청 좋았거든요. 막 약간 응. 제가 엄청 웃겼던 장면이 뭐냐면 처음에 렌이 첫날에는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아빠 이사하는 것 때문에. 막 렌이 응. 학교 막 안 가고 그냥 아빠 이사하는 집 같이 짐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그냥 이 애들이 처음에 학교 등장할 때 애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냥 진짜 평범한 애들처럼 막 뛰어놀고 있는데 그 뒤에 깔리는 이제 소리가 피리 소리 같은 게 깔리거든요. 삐삐 아. 이게 깔리는데 애들이 우악스럽게 뛰어놀다가 화면이 딱 바뀌는데 어떤 애가 오카리나를 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불고 있는 거예요. 약간 맞아. 맞아. 이것도 너무 약간 이런 유쾌함도 너무 좋고 소리의 활용도 좋고 그리고 그 아빠가 이제 오랜만에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직장에 있는데 이제 응. 렌이 또 도망 나와가지고 아빠는 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뭐
이렇게 "잘 지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밖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렌 전화를 듣다 보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래 갖고 이렇게 막 "너 지금 어디야?" 하고 딱 창문을 봤는데 렌이 수화기 저기 들고 막 서 있잖아요. 그냥 그런 소리의 음. 활용들도 좋고 그래서 이 영화가 소리의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코믹한 요소들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앞에 말했던 코로브는 오카리나도 그렇고 그 저는 진짜 하나도 웃겼던 게 그게 있어요. 그 네. 엄마가 이제 막 진지하게 딱 와서 "렌 이혼 서류 너가 숨겼지? 줘." 하는데 이제 막 장난식으로 이제 막 투닥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엄마랑 렌이랑. 근데 갑자기 네. 렌이 문워크를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그냥 사라지거든요, 이 영화에서. 맞아. 이 영화는 도대체 뭘까? 어떤 이게 너무 약간 즐겁고 이 영화를 보다 딱 내가 음. 좀 심각해질 것 같은 순간들에 환기를 엄청 잘 시켜주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맞아. 참 요런 것들 참 재밌다. 감독님이 요런 걸 잘 썼구나 라는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 저는 이 영화가 소리도 활용을 되게 잘했다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양양님? 아니 그 소리 얘기하니까 그 제가 무슨 장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안에서 막 싸우는데 계속 이렇게 거슬리는 뭐 무가는 소리인가? 뭐 아, 무슨 소리가 음. 계속 들려가지고 보니까 옆에 그 친구 부부인가요? 친구 커플인가요? 맞아. 그래서 뭘 하고 있었던 그런 맞아, 장면이 되게 맞아. 재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 그것도 이제 외화면에 바깥의 화면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나중에 그 정체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음. 있고 그런 방식의 사운드를 연출을 영화 내내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방식의 활용이 뭘 환기시키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장면만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밖의 외부의 세계도 같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게 음. 음.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주인공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의 세계가 바깥과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감각들을 계속 이 영화가 소리를 통해서 환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소리 활용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거를 다른 그냥 같은 내용을 가진 영화랑도 구분지어 주는 느낌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보통은 이런 이야기다라고 첫 번째 인상이 남고 부가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게 기억에 남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약간 그런 되게 기분 좋은 환기가 되는 느낌의 분위기가 저는 남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활용들을 부가적으로 잘 해서 그런 생각들이 남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외화면 소리로 인해서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뭔가 깔끔하게 잘 정돈된 영화처럼 느껴지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되지? 정돈됐다기보다는 되게 뭐라 그러지? 진폭이 있는? 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이거를?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업앤다운인. 영화가 되게 그 방향성이 되게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이 난잡하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음. 예를 들어서 그 오카리나 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통의 상업 영화 이런 거 연출하면은 어떤 소리를 되게 집중해서 이 한 장면에 집중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앰비언스를 줄인다든지 주인공한테 샷이 갈 때는 앰비언스를 줄여가지고 밖에 외부 소리를 줄여가지고 주인공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런 이 친구들이 노는 소리들 그리고 뭐 오카리나를 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게 한 개인의 세계가 음. 아니라 이 개인의 세계가 그 외부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느낌? 혹은 그것들과 같이 공존하고 음. 있는 음. 느낌을 계속해서 주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영화가 참 맞아. 좀 그런 거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느꼈냐 하면은 이게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이 사람은 큰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 이 폭을
여기 리미트가 있으면 위아래 리미트가 있으면 그거는 벗어나지 않는 느낌의 난잡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마이 신지의 청춘은 정돈되지 않은 걸 수도 있죠. 이 음. 사람이 생각하는 청춘은 정돈되지 않은 어떤 난잡함 혹은 이렇게 끌어오르는 에너지, 음. 계속해서 이제 분출하는 그런 식의 청춘이 소마이 신지가 그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음. 확실히 그런 소리들을 이제 소거하지 않음으로써 그 뭔가 그 랭코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 실존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가 현실로 음. 맞닿아 있는 세계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계속 그 영화 속에서도 들리니까. 그래서 그게 영화에 좀 생동감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좀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음. 또 영화가 진행되면서 특정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우선 그냥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 영화관 안에 있을 때 생각했던 건 불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많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올 때는 아버지가 이사 갔을 때 가족 사진을 태우는 거. 그거 이제 렌이 처음에 저지하죠. 이게 소멸돼 버리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사진을 꺼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제가 어떤 일본의 축제 같은 거 같아서 찾아봤는데 그 엄마랑 아버지랑 처음 이제 1시간 정도 이 영화 1시간 정도 가량의 되게 중요한 감정이 고조되는 씬이 있잖아요. 그 씬 이후에 이제 가족이 만나서 처음으로 밥 먹는 장면에서 그 밥 먹고 나와서 집 근처인 것 같은데 거기서 산에 글씨가 써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불로.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음. 교토의 오봉이라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행사냐면은 조상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믿고 있대요. 일본의 뭐 그런 미신 같은 거겠죠? 근데 그 불빛을 안내하는 길을 만드는 게 약간 의식인데 그냥 그런 불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불축제가 거기서 처음에 또 나오고 이제 그때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비와 호수? 다음에도 가자고 올해도 가는 거냐고. 근데 그게 다이오몬지라고 하는데 이게 오봉 행사 앞에서 말했던 그런 뭐 조상들이 불빛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인 건데 이 다이오몬지가 그 오봉 행사의 하이라이트고 8월 16일에 열리는 거래요. 근데 이때가 오. 거의 마지막 의식인 거고 교토를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산에 거대한 불 글자를 켜서 이제 이번에는 찾아오셨으니까 조상의 영혼을 보내는 의식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그 마지막에 불은. 그래갖고 랭코가 이제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그 불 마지막에 태우는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형상들이. 그래서 이 불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저는 강하게 다가왔었고 다들 이 불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좀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 자체가 성장의 영화잖아요. 렌이 뒤에 보면은 성장을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또 아이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요리조리 막 다니는 마지막 시퀀스가 있는데 그때는 애기인데 어른인 척 행동을 하기도 하고 보면은 그게 아, 너무 가슴 아파, 어 그거. 엄청 울었어. 어. 결국엔. 진짜 어쨌든 그게 그래서 이 불이 어떤 거를 속어 이제 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제 음. 이 음. 행사처럼 조상님들을 모셨다가 잘 보내드리는 것도 하나의 의식인 것처럼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음. 아, 근데 저는 글자 모양으로 불이 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자를 모르니까 보면서 계속 '씨 저게 뭔데?'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답답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아. 시기도 뭔가 되게 지금이랑 잘 맞네. 저는 불의 이미지를 어떻게 봤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사진이 타는 그 작은 불에서 결국 나중에 무슨 그 말씀하신 축제에서 집 구조물처럼 생긴 그 지푸라기 모형들을 맞아. 그냥 다 활활 태우잖아요. 맞아, 집을 맞아. 태운단 말이에요, 아예. 예. 그래서 그 작은 사진에서 집이 타는 거지 불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막 클로즈업으로 그냥 불만 이렇게 싹
그 클로즈업 안 쓰는 소마이 음. 신지가 불만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는 '저걸 왜 보여주지? 뭘 보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렌의 마음속이든지 아니면 렌의 가정이든지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작은 불길 하나가 그 내면에 있던 불이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딱 보여지는 드러나는 외부로 드러나는 순간을 뭔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음. 음. 렌의 뭔가 이게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 저도 그냥 이 아이의 내면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했을 때 뭔가 불이나 뭐 여기 나온 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사실 렌이 부모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 막 여행을 꾸며서 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약간 벽 보고 대화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는 이미 다 그 문제가 결정이 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렌은 그 돌이킬 수 없는 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것이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되거든요. 이게 벽 보고 대화하는 느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어떤 답답함, 이 상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일 수도 있고, 혹은 슬픔일 수도 있고, 조숙해져야 되는 억울함일 수도 있고, 많은 감정이 들 텐데, 그런 감정을 이제 영화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소설이 아니니까, 이미지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불의 이미지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얘가 계속 달린다라는 거. 계속 달려. 아우, 힘들었겠다 했는데 여름에 달리려면 많이 힘들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계속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의 성질인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그 달리는 장면이 다 걷는 장면으로 대체됐다면 이 영화가 갑자기 막 엄청 톤 다운 돼가지고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달리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거든요. 이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들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달리고 있는 이 상태나 성질 이 불이랑도 좀 연결이 돼서 그런 이 아이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잘 뛰더라. 맞아. 그 빼빼 잘 뛰어. 다리가 빼빼 이렇게 막 거의 막대기인데 엄청 잘 뛰더라고. 역시 아이들의 완전 육상 선수 다리야. 아이들의 이 에너지는 어른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 잠깐 하면서 아니 그리고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마지막 축제 장면에서 엄마가 이제 렌을 찾잖아요. 그래서 렌 엄마 여기 있어. 잠깐 거기서 기다려 하는데 이제 렌이 막 난 이제 이해할 수 있어. 나 이제 얼른 어른이 될게. 나 이제 얼른 어른이 될게 하면서 배를 이렇게 옮겨 잡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이 영화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공유를 하면 그게 한쪽에서는 내가 얼른 어른이 될게 하고 배를 붙잡는 행위가 뭐 초경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오,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응. 했구나. 그냥 그래서 갑자기 이게 그 아이에 대한 표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저는 아니 약간 약간 이게 좀 그러니까 과한 해석일 전 수도 있지만 전 왜 초경을 의미하는지로 해석했냐면 그 영화의 한 전반부 한 40분 지나서 아무튼 엄마 아빠가 막 집안에서 막 싸워 가지고 그 렌이 화장실에 혼자 스스로를 가두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엄마가 화에 못 이겨서 유리를 맨손으로 깨부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등장하지만 또 그 클로즈업 안 쓰는 소마이 신지가 엄마 손에 이렇게 맞아. 피가 이렇게 싹 묻어 있는 장면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좀 약간 이게 뭔가 영화 톤에 너무 안 맞는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화장실에서 뭐 피를 보여주고 나중에 인제 아무튼 그 화장실에 혼자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때 이미 초경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그 장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음. 아 근데 뭔가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어른은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얼른 그냥 차라리 부모님을 음. 이해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좀 성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냥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른들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를 생각을 해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음. 아이랑 이 렌이라는 아이랑 되게 비교되게 어른들은 못나 보이거든요 약간. 엄마는 이제 자기가 규율이라면서 막 정해 놓고 근데 자기가 먼저 규율을 깨고 "아 렌 이번에 내가 이거 못 지켜서 미안해. 너가 이번 그 빨래 좀 널어 줘." 먼저 그냥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뭐 아버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야채도 안 좋아해. 그 생선도 제대로 못 발라 먹어. 요런 모습들을 처음에 깔아 놓는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 음. 좀 이게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렌과 사실 근데 여기 보이는 진짜 어른들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도 요런 거 좀 '의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음. 갑자기 음. 이제 그런 초격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거가 겹쳐서 나오니까. 어. 근데 저는 그 얘기 나와서 그냥 이거는 영화 외의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커간다는 거 어른이 된다라는 게 저는 좀 환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좀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맞아. 건 없는 것 같아. 맞아. 음. 제가 요즘 제 30대가 넘어가면서 느꼈던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다 알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저런 어른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구나. 음.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몸을 던진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어, 되게 철없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환상이 아닐까. 커간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내면은 사실 그대로이거나, 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변하겠지만, 커간다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요새는 좀 판타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음. 이 영화에 나오는 어른들도 사실 이게 입장이 반대처럼 연출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어린아이는 어른 같고 어른은 어린아이 같고 이런 식으로 연출한 건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다 이제 30대가 다 넘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면들이 다 있거든요. 여전히 어릴 때와 똑같은 모습들이 있고 사실 음. 따지고 보면은 변한 게 없죠. 근데 이제 사회적 가면을 좀 더 잘 쓸 뿐, 음. 뭐 그런 식으로 음. 변화하게 됐는데,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음. 오히려 이 아이의 조숙함, 렌이 조숙해진 것도 사실상 이 아이가 원해서 조숙해진 거라기보다는 조숙해져야만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꾸며낸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음. 들어요. 완전 맞아. 공감합니다. 음. 사실 저도 오늘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음. 커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양양님 하셨으니까 은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아니 사실 저는 진짜 이거 녹음하기 거의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제가 스스로 어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피터팬. 왜냐면 저는 철들고 싶지 않아요. 음. 철들고 싶지 않아서 좀 의식적으로 어른들이면 응당해야 할 것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결혼이라든지 음. 뭐 나아가서는 뭐 자기 집을 마련한다든지 뭐 그런 뭔가 성숙하게 행동하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본능적인 좀 기피감이 있는데 음. 최근에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야구 보면서 알게 된 친구가 나중에 같이 야구를 보러 가요. 그래갖고 그래 같이 보러 가자 했는데 근데 말 놓으세요. 저 08년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른이다 너는. 제가 95년생이 제가 95년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친구가 나이를 밝히기 전까지는 난 분명히 내 또래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저 08년생이에요 하자마자 내가 순간 갑자기 얘보다 키가 한 20m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순간 이 나이가 주는 압박감에 의해 나는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성장이라는 게 뭐 때에 맞춰 몸이 자라는 것도 성장이지만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내면의 성장이라는 건 시기에 상관없이 그냥 살다 보면 닥치는 어떤 이런 갈등이나 시련 같은 거에 의해서 좀 다른 시기에 성장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튼 성장이라는 건 그냥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성장이 무엇일까? 이 영화에서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양양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런 어른들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뚜렷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된다는 거, 커간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상처받고 이제 어떤 힘든 시련을 겪고 할 때 그냥 그 상처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입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다를 조금씩 알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회사 다니면 진짜 화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맞죠. 네, 수정하겠습니다. 하게 되잖아. 이게 내가 어른인 게 아닐까? 이렇게 잘 참고 진짜 있으면 나는 싫다. 성장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렌도 커서 이제 나와 같은 어른이 되어 있겠군. 싫은 것도 좋다고 하고 알겠다고 하는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겉으로는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짜증난다 갑자기. 그럼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좋았던 장면은 뭐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영화적으로 좋았다 이런 거보다 저는 어떤 영화를 제가 만든다면 되게 이 한 인물이 그냥 되게 일반적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뭔가 그 선을 넘어버리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못 쓸 뿐이지. 근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렌이 그 뭐지 알코올 램프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야 너 그거 이렇게 얼른 내려놔 너 이거 뭐 불 지를 거 아니잖아 하는데 바로 마이크 드랍 하면서 빡 내려온단 말이에요. 플라스크 드랍. 드랍. 근데 딱 보면서 알콜 밤. 그냥 그런 이 아이의 행동을 쓴 그 순간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저는 맞아. 사람한테 도덕적인 리미터가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선을 넘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캐릭터를 쓰는 게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약간 내 마음을 울렸어요. 그렇구나. 저런 행동 하나를 싹 보여줘야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 선을 넘어버린 자기의 그 감정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를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저는 그 캐릭터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 장면이 좋았거든요. 각자 어떤 장면이 좋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냐면 아까 엄마인 나즈나가 그 유리를 깬 장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렌이 막 왜 막 아빠랑 같이 안 사냐면서 서로 그 집안을 계속 돌면서 막 그 술래잡기 같은 거를 막 해요. 그러다가 혼자 이게 갈등이 안 풀리니까 렌이 화장실에 갇혀서 막 아빠를 부르고 막 아빠의 그 후배 커플들도 오고 그래서 막 엄마는 앉아서 막 담배 피우고 막 아빠는 저기 앞에 서 가지고 막 갑자기 또 찌질하게 막 과거 얘기한다면서 뭐라 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그 막 온갖 갈등이 막 그 진짜 어른들의 대화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화가 막 고조되는 순간에 내내 말 한마디가 그 갈등을 탁 멈춰버려요. 무슨 말이었냐면 "나를 왜 낳았어?" 음. 라는 말 한마디로 그 장면을 확 관통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이 함의하는 무게 자체도 너무 컸지만 맞아. 그냥 화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 내는 그 소리 하나로 그 장면의 흐름을 싹 바꿔버리는 그 연출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좀 신선했어서 그 시퀀스 전체가 되게 좀 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 이 장면이 그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장면 딱 1 시간 정도였거든요. 힘들었어. 제가 이때 너무 맞아, 많이 맞아. 울어 가지고 '아 나 이제 영화 볼 힘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응, 응,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감정이 동요가 됐냐면 이 아이가 응. 부모님이 헤어지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아빠가 "이사 나갔다. 나는 그래서 집이 2 개인 상태다."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통 그냥 철없는 어떤 어린애가 "나 왜 나왔어? 왜 나왔어?" 항상 할 것 같으면은 감정이 안 와닿는데 그렇게 꾹꾹 애가 참고 참던 애가 거기 숨어 가지고 맞아. "나 왜 응, 나왔어?" 하는데 아 나 진짜 응. 어지러질 그때 막 눈물이 너무 나 가지고. 어쨌든 음, 이 시퀀스는 진짜 할 말 많죠. 너무 정말 저도 맞아. 심금을 울렸습니다. 응. 내 근데 안에 어린아이를 계속 건드린 느낌이지. 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마가 유리창을 깨잖아요. 맞아. 손으로 팍 응. 깨잖아요. 그게 그 말이 엄마의 마음을 건드려 버린 거죠. 사실 그 그치. 엄마도 이혼하고 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 아이한테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상처를 지우지 않으려고 뭐 이 뒤에 번잡한 과정들을 이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걸 응. 숨기고 있었고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태까지. 여태까지 계속 애써 괜찮은 척하고 뭐 이상한 규칙 같은 것들을 음. 만들어서 그래 우리 이제 딸이랑 나랑 잘 살아보자 하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꾸려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씩씩하게. 꾸려가고 있었을 테죠. 응. 그걸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엄마도 이 엄마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과 무게감 그리고 이 아이한테 설명할 수 없는 어른들의 사정들이 있었겠죠. 그걸 꾹꾹 눌러 담고 참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 아이의 "왜 나를 낳았어?"라는 말 음. 한마디에 폭발해 버린 거죠. 그래서 딱 유리창을 깨고 하는데 저도 그 장면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 장면은 폭력을 넘어서 난폭한 장면이었거든요. 되게 무서운 장면. 맞아. 맞아. 응.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응. 그거는 진짜 액션 영화의 막 그런 폭력 장면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이다. 응. 이 가정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리고 말을 꺼내지 못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나서 폭발하는 그 장면이 그 어떤 청춘 영화보다도 되게 폭력적이고 난폭하게 뭔가 표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되게 직설적으로. 음. 그래서 저도 그 장면 되게 인상 깊었고 저는 그 축제 장면에서 이 렌이 빨리 어른이 될게라고 음. 얘기하는 음.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음. 아이의 어떤 선언도 뭉클하긴 하지만 그것을 연출하는 순간 이 축제 한바탕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리고 다리와 그 다리 아래에서 다리 위에는 엄마가 있고 다리 아래 군중들 속에서 딸이 빨리 어른이 될게라고 선언하는데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음음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 이 아이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되는 선언이기도 하고 그 뒤로 판타지적인 여정을 잠깐 떠났다 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너 거기 있어."라고 다가가는데 음.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응. 근데 그런 움직임들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연출하기도 힘들지만은 이 두 사람의 상태를 정말 이 이미지로 딱 표현해 주는 느낌이었어요.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설 수 음. 없고 이 아이의 주변의 세계에 많은 외부적인 사건들, 사람들이 껴있고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뭔가 영영 가 닿을 수 없을 것만 같고 맞아.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왜냐면 응. 렌이 어른이 될게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앞으로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음. 있을까? 더 이상 어린아이였던 나의 딸과 작별하는 건 아닐까? 음.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이 엄마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늦게 컸으면 좋겠다. 안 컸으면 맞아요. 좋겠다. 아, 그냥 이 상태로만 있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동심을 최대한 지켜주고 싶은, 상처받지 않는 그런 순수한 세계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렌은 반대로 나 빨리 어른이 될게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말이 슬픈 거고, 이 엄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부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특히나 난 이혼한 내 딸이 나 때문에 이혼한 가정의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 아이한테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멀어졌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녀였던 정말 순수한 어린 아이였던 내 딸의 모습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이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에서의 장면, 그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두 사람 소통할 수 있는 그 클라이막스를 어디 조용한 곳에서 두 사람만 남겨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 찬 축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 되게 엄청 인상 깊은 그 나눔인 것 같은 게 이미 그 다리 위에서의 어머니와 군중 속의 렌이 이미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좁힐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다시 만나는 게 맨 뒤에 이제 렌이 자기 그 부모님과 그 자기의 환영 같은 걸 보잖아요, 물속에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오메데또 축하해 하고 난 후에 엄마랑 다시 재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맞아, 뭔가 맞아. 마음을 떠나보낸 다음에. 그렇게 음.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양양님이 얘기해 주신 이미 둘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떠나보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요 연출도 진짜 갑자기 새롭게 와닿네요. 지금 새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는 거 아니죠, 지금?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거랑 겹쳐가지고. 울 것 같아. no. I'm good. 어쨌든 그래서 그럼 이 끝에 방금 얘기했던 장면 있잖아요. 이제 그 환영의 순간들을 지나서 그 환영의 순간 끝자락에 있는 건데 이 물가에서 다시 그 짊어지고 있는 기구는 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과 어머니 아버지의 환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가면서 거기 환영에 있는 렌은 날 두고 떠나지 말라고 소리를 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그걸 관조하고 있던 현실의 렌이 축하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의 생각이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양양님 먼저 너무 아, 근데 이 웃으시니까. 점 진짜 어려웠어. 오모데토였나? 오메데또. 오메데또. 오메데토. 거기서는 약간 광기에 쌓인 것 같아. 진짜 찐 광기. 오메데토 이러는데 난 진짜 약간 얘가 눈이 약간 돌아 있는 거야. 그래서 무서웠어. 뭐야? 약간 근데 이게 눈이 돌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 그 상황에 자기가 이 가족을 보내는데 멀쩡한 상태로 어떻게 돌아 있는 게 맞아. 맞아. 근데 그 클라이맥스 장면, 이 렌이 자기의 어떤 성숙한 과정으로 이른 어른이 되는, 일종의 어른이 되는 이 클라이맥스 환상 장면이 뭐랄까 다른 청춘 영화들과 소마신지를 구별되게 해주는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아이의 성장 영화 같은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이 서구권 영화들보다는 아시아권 영화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데 일단은 요즘 시대 동시대 감독님들 중에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한국에서는 뭐 최근에 벌새 같은 작품도 있고 김보라 감독님. 뭐 윤가은 감독님 맞아. 작품도 있고 윤담비 감독님 작품도 있고. 근데 그 감독님들이 다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뭐 에드워드 양, 대만의 에드워드 양, 뭐 허우샤오시, 뭐 이런 감독님들
일본에서도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오즈 얘기를 하는 감독님도 많고 그래서 다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어린아이 성장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판타지로 갑자기 넘어가서 끝내는 영화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음, 맞아. 전 이런 방식으로 이 아이의 성장을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결국 대면해야 되는 것은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거든요. 외부의 음, 빌런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건 어차피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음, 이미 결정된 거고 변화할 수 없어요. 음,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내 내면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음, 보여주는 거. 판타지로 넘어가서 일종의 의식을 이 아이한테 치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저도 처음에 그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론가 막 사라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나도.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우 아우 막 이래. 늑대 소리로 왜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흉내를 내. 음, 음. 심지어 되게 성의 있게 흉내내지도 않아. 막 아우 이런 것도 아니야. 아우 아우 이런 식으로 되게 성의 없게 흉내낸단 말이야. 그래서 저때 되게 피곤했나 아이가?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음, 그 아이가 막 가가지고 갑자기 어디 누웠는데 갑자기 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그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질머맨 거? 불타는 거. 모르겠어. 뭐 이 사람 약간 가마는 아닌데 뭔가 사람이 안 탔으니까 그런 거? 가마나 음, 관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를 이제 짊어지고 있는 수십의 사람들과 부모님이 있고 그 바닷속에서 이제 렌을 향해서 이제 걸어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모님과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나 가야 돼 떠나고 불타고 막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음, 일종의. 그 음, 저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봤는데 이 아이가 내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만났던 할아버지와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음, 망각도 좋은 거다. 잊어버리는 거. 결국에는 이 아이가 그런 거죠.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그런 의미가 있지 뭐 이런 것처럼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어, 물리적으로 어,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음, 이렇게 불타고 해서 이게 떠나보내는 음, 장면에서 축하해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서 소마이 신지는 눈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를 울게 음, 하고 싶지 않고 어, 이 아이가 어, 좌절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소마이 신지는. 맞아, 맞아. 이 아이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킬 때 어, 이해되지 않는 세계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성장했을 때 음, 울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라고 말하고 그 세계를 그냥 긍정하는 것. 상처 있는 그 세계의 상태 그대로를 음, 긍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장했을 때 나 음, 자신한테 축하한다고 건넬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녀를 음,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음, 축하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음. 렌은 안 울리고 음. 싶은 건 알겠는데 나를 왜 이렇게 울리는 거야? 난 진짜 힘들었네 영화 보면서. 어쨌든 은하님 어떻게 아, 진짜 느끼셨어요? 웃기네. 아, 저는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아, 이 영화 약간 어둠의 인사이드 아웃 맞네 같다라는 인생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비슷해요. 진짜.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그 이 어린아이의 한 그 시대의 어떤 에라가 끝나는 거를 내면이 다 부서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음, 눈으로. 근데 그게 좀 밝고 뭔가 뭐 캐치한 이미지로 표현이 됐다면 이 영화에서는 그냥 진짜 그냥 싹 불태워 버린 거죠. 우리에겐 좀 충격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음, 있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그 한 시기가 싹 지나가는 거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어쨌거나 이 아이 앞에 남은 또 인생이 음, 있잖아요. 음, 음, 앞길이 9 마일이잖아. 그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어른으로서 축하한다는 말을 감독이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했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음, "너의 성장을 축하한다. 이제 시대가는 지나갔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그걸 축하해."라는 말을 어른으로서 전해 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뭐 저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음. 저는 그러니까 느끼는 내용은 어떤 건지 이제
마음으로는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성장을 하고 뭔가 이런 이 친구의 덤덤한 모습을 통해서 이런 성장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하는데 그 제가 그때 약간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약간 너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런 말을 하는 렌의 속은 지금 어떤 속일까? 저걸 정말 음, 보면서 저거를 그 과몰입했네. 엄마 아빠한테 떠나지 말라고 소리치는 자신을 보면서 음, 축하한다고 말을 음, 하는 본인은 어떤 속일까? 진짜 가늠이 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각자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고 딱 그 생각을 하고 음,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음, 음, 그리고 엄마가 밤새 찾아 헤맸잖아요, 딸을. 음. 근데 나중에 그거 나오더니 "어메 냈어?" 하면서 그 애가 하던 말을 따라하면서 "너 어디 있었어? 왜 이렇게 여기 혼자 있어?" 이게 아니라 "어메 냈어?" 하면서 자기 그니까, 애 말을 따라하면서 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체 뭐지? 아니 어른처럼 안 그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저건 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가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성숙하고 어른이 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어른들도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일반적인 자의 그냥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 한 명으로서는 밤새 찾아 헤맨 딸을 저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찾아 음. 끝낸다고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그냥 이 영화의 음, 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네 양양님. 근데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볼 때, 이런 장면을 볼 때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낯설잖아요. 이 갑자기 얘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늑대 울음소리 내다가 막 어머네 또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근데 영화 같았어, 맞아. 후반은. 갑자기 다른 영화로 영화가 점프해 버리잖아요. 그 맞아. 음, 전까지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다가 근데 이런 연출을 볼 때 인과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걸 좀 벗어나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냥 감정 그대로를 느끼면은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 싶은 바를 확 느낄 수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일종의 이게 꿈이나 의식처럼 생각하면은 이 장면을 이 아이가 내면이 성장하는 어떤 일종의 꿈, 통가을의 의식처럼 생각하면은 이 장면이 전부 다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거든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찾았을 때 이 아이한테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음. 그 강처럼 이렇게 물줄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렌은 그 작은 불씨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멀리서 애한테 이제 뭐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성들 이미지나 이런 거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 엄마랑 아이는 이제 영원히 멀어지겠구나. 더 이상 그런 소녀의 렌은 만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게 좀 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음, 아이가 다 타버리고 남은 작은 불씨 하나를 보는 이 마음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또 섬찟했던 게 이 아이가 갑자기 카메라를 보잖아요. 음. 어, 맞아. 카메라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섬찟했거든요. 음, 뭔가 내가 들킨 음,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나의 마음을 탁 저격하는 느낌이 있었기도 했고, 음, 그랬습니다. 아무튼 맞아. 이런 장면을 볼 때 너무 그런 관계를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더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냥 아예 그냥 영역을 벗어나서 음, 그런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근데 그게 그런 건 같아. 마음 편하다. 볼 음. 때는 그렇게 보는데 그냥 두고 지나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했네. 좀 이 영화가 좀 다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 그냥 이런 장면이 있었으니까 얘기하려고 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음. 한편으로는 이 성장을 음, 이렇게 그리려고 했구나. 그냥 엄마가 이렇게 이 음, 음, 친구를 이 모습으로 받아들이려고 보여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고 그래서 어, 음, 이 영화에 대한 이제 거의 끝까지 얘기를 했으니 각자의 감상 음, 궁금합니다. 이제 음, 사실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이 영화 그냥 보자마자 그날에
이거 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대들의 감상이 어떤지 제가 듣지 못해서 영화가 어땠을지 조금 궁금하네요. 양양님 먼저. 저는 제가 이거 보고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소모이 신지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한 얘기를 잠깐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소모이 신지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렌코가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에 관한 것.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향한 길을 개척해 나가려 하며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고 그것을 계속 마주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갑니다.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건 왜 부모가 나를 낳았을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좋든 싫든 태어나 버린 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랭코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기대됩니다. 라고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말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좋든 싫든 태어나 버린 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게 랭코가 한 것 같거든요. 스스로 어린이 될게라고 선언하고 맞아. 그 클라이맥스를 하고 이제 성장해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는 있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좀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에 어떤 이 영화의 메시지가 많이 좀 와닿았고 이런 성장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즐기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되게 관조적으로 봤어가지고 뭔가 양양님 같은 감상은 아니었고 그 영화 보면서 저는 좀 이 9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감독님들 영화 보면 참 기가 세다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전반부의 후반부가 정말 약간 이중인격자에 가까울 정도로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 아마 그 당시에 있던 뭐 100분의 규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또 있었겠지만 그 시간 안에서 뭔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힘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때려 넣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기가 많이 빨렸어요. 뭐 신혜님은 눈물이 빨렸지만 전 기가 많이 빨렸어요. 그래 가지고 뭔가 그래서 네. 당시에 활동했던 감독님들의 그 영향을 받은 그 후배 감독의 영화를 저희는 거의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희는 그들의 키즈이고.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감독님들이 또 좋아하는 그 선망했던 그 선배들이 만든 영화들은 '이런 느낌을 가졌구나. 이런 기운을 가졌구나.'라는 걸 약간 좀 엿본 느낌이어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좀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그냥 이 영화를 보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여러분한테 나 감정 학대를 너무 받아서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다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덤덤해가지고 이게 딱 한 시간에 나오는 나 왜 나왔어? 이거 전까지는 저도 덤덤했어요. 애가 이렇게 덤덤하게 그냥 오히려 저는 되게 아이의 시선으로 부모님의 이혼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영화인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그걸 다 알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였던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한 맞아. 40분 이후부터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으로 그 아이가 행동하는 걸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게 내 감정이 너무 막 소용돌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딱 이 영화를 근데 보면서 뭔가 저는 하마구치 유즈키 감독님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징하고 카메라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분 영화가 약간
판타지 세계관으로 살짝 빠질 때가 있거든요. 뭔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보니까 또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님이 소마이 신지 감독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음. 그 비슷한 느낌을 보면서 진짜 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좋다고 느꼈는지 또 내가 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한마디로 욕하자면 나 감정 확대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 감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 영화를 헐.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 뭔가 이런 음. 성장에 관련된 영화인데 조금 이렇게 약간 플립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단단한 성장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각오하시고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어, 각자 한번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은하님부터. 추천. 예스. 예스 추천. 저는 아무래도 청춘 영화를 좋아하니까 저는 모든 컨텐츠에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저처럼 청춘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 성장물 좋아하시는 분들, 이건 진짜 좀 되게 다른 분위기와 또 다른 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저 같은 성장물 러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음. 저는 뭐 한국에서 이런 성경 영화들, 윤가은 감독님, 뭐 우리들, 뭐 이런 영화나 벌새, 뭐 남매 여름밤 이런 거 좀 재밌게 보셨던 분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뭐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음, 거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이 소마이 신지 감독님의 영화도 한번 보셔서 어린아이의 세계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감독님도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은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찬란해서 작년 태풍 클럽에 대한 스코어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오늘 촬영일 기점으로 한 이제 3일 전 8월 6일에 그 영화가 하나 더 개봉했거든요. 이 이름이 여름 여름 정원. 여름정원. 그래서 음. 뭔가 이 찬란해서 이 살짝 좀 좋은 돈맛을 봤는지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 리마스터링해서 영화를 개봉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음, 정말 함께 해주셔서 재밌었고 좀 다들 재밌게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도 좀 각자 생각되는 것도 오늘도 재밌었고 오늘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여기서 끝이어가지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즐거운 영화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좋습니다. 봅시다. 다음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바이.